15세기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과 무력으로 신대륙을 정복한 스페인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판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상 패권에 도전하는데요. 후발주자인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네덜란드는 민간 주도 회사라는 독특한 형태로 세계에 진출했는데 바로 유럽 제국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동인도 회사입니다.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지배체제를 구축한 것과 비교하면 영국이나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아시아의 식민 지배체제 기반을 만들어간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중세 유럽보다 선진 문물에 앞선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중동 아랍 국가들은 이미 기존 사회 질서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어 유럽 국가들이 쉽게 무력으로 지배할 수 없었죠. 따라서 무역 거점을 먼저 확보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상호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었는데요. 이 무역회사들은 오늘날 상상하기 어려운 조직이었습니다. 현대 개념의 회사와는 달리 민간 자본을 주축으로 해외 식민지의 독자적인 영토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준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대 국가를 무역 관계로 방심시킨 후 억지구실을 붙여 무력으로 통째로 집어삼켜버리는 제국주의 방식에 바로 동인도 회사가 최선봉에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유럽 사회는 향신료의 열광에 있었죠. 지금까지 소금간으로만 먹다가 후추가 뿌려진 고기 맛은 유럽인들을 순식간에 매료시켰고 맛뿐만 아니라 냉장고와 같은 현대적인 음식 보관 기술이 없었던 시절 보존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는 최고의 상품이었는데요. 상하지 않은 음식을 가려먹는 건강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었습니다. 특히 유럽 각지에서 성행했던 전염병으로부터도 개인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했는데요.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전염병에 걸리는 순간 살아남기가 몹시 어려운 시절이었죠. 게다가 잘못된 의학 지식 또한 향신료에 대한 수요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향신료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람들의 소유욕에 불이 지펴지면서 4대 향신료라 불리는 후추, 계피, 정향, 육두구 등의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육두구는 황금 한 줌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고 후추는 지역에 따라 화폐로도 통용되어 세금 납부나 뇌물 수수에 이용되기도 했는데요. 유럽 왕실이나 귀족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부와 힘을 과시하는 최상의 사치품의 상징으로 활용되었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후추를 목숨 걸고서라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져와 일확천금을 노리는 상인들의 등장 배경이 되었죠. 원래 향신료 무역은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권으로 넘어와 주로 베네치아 상인들이 지중해나 홍해를 통해 전 유럽으로 공급했는데 그 중간 무역을 베네치아 상인들이 독점하다시피 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그러나 독점 무역으로 인기 있는 향신료의 양이 항상 부족한 탓에 가격은 매우 고가였고 오스만 제국이 향신료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유럽은 향신료 구입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 특히 유럽의 변방으로 알려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향신료를 찾아 인도로 향하는 신항로 개척에 착수하게 되죠. 가장 먼저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신항로 개척에 성공하는데요. 향신료와 차 같은 다양한 기호품을 가져와 전 유럽에 되팔면서 거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인도로 향하는 스페인은 엉뚱하게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대량의 금과 은을 수탈해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되고 유럽의 변방이었던 스페인은 하루아침에 최강의 무적함대 스페인으로 재탄생하죠. 사실상 신항로의 바다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양분하게 됩니다. 16세기 유럽,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대활약을 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무렵 영국의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영국은 북쪽은 스코틀랜드, 남쪽은 잉글랜드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하에 있었던 잉글랜드는 국교회로서 카톨릭의 스페인과는 끊임없는 종교적 대립이 있는 시기였죠. 잉글랜드가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언젠가 스페인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음을 각오한 여왕은
해군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육군보다 해군력을 집중 육성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없는 약소국가임을 절감하고 사략사업, 이른바 국가공인 해적사업을 장려하게 되는데요. 여왕이 해적제를 허가해주는 대신 약탈한 수익의 일부를 바치게 했죠. 여기서 해적활동으로 대활약한 인물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잉글랜드의 대해적이자 영웅이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정복하고 강대국으로 군림한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약탈한 금은보화를 싣고 대서양을 통해 스페인 본국으로 운반해 들여올 무렵 바로 이 운반선을 드레이크의 해적선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 기습 공격했는데요. 스페인 무적함대의 영향력이 약했던 머나먼 신대륙의 스페인 상선에게 드레이크는 두려운 존재였죠. 그는 스페인 상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금은보화를 약탈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바쳤다고 하는데요. 이때 바친 30만 파운드 가량의 재화는 당시 잉글랜드 왕실의 3년치 수입액과 맞먹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자국의 상선을 약탈한 드레이크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여왕은 스페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드레이크 처우를 개선해 주었죠. 귀족 자기와 훈장을 수여해주고 잉글랜드 해군까지 지원해 해적 사업을 노골적으로 서포트해 주는데 이와 같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태도에 스페인은 어처구니 없었고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은 스페인과 잉글랜드 간의 칼레 해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드레이크는 해군 제독으로 임명됩니다. 드레이크 함대와 스페인의 함대가 정면 충돌하는 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지고 양국 간의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유럽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스페인 무적 함대의 압승을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승리는 드레이크 제독이 이끄는 잉글랜드 해군의 편이었죠. 드레이크는 화공으로 스페인 무적 함대를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눈부신 활약으로 마침내 잉글랜드는 전쟁의 대승으로 오랫동안 꿈꾸던 세계 바다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설립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초창기 런던 상인들은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향신료를 비싼 값에 사서 다시 국내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무역을 했는데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구 반대편 인도로 건너가 향신료를 대량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해에 필요한 배나 선원들과 식량 등 항해 선단을 꾸린다는 것은 당시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내었죠. 배가 침몰하거나 해적을 만날 리스크까지 생각하면 무리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16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한 무역회사가 포르투갈의 독점 상품이었던 동남아시아 향신료 무역에 진출해 큰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에 자극을 받게 되고 이제 런던 상인들은 서둘러 구체적인 회사 설립의 계획을 수립해 먼저 여왕 폐하의 제가를 구하게 됩니다. 상인들은 다른 경쟁자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동인도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받기를 원했고 그 대가로 여왕에게 세금을 바치겠다고 제의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상인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15년 기간이라는 기간 한정을 두었지만 사업안을 허락해 주었죠. 1600년 마침내 영국 동인도 회사 EIC가 설립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보다 2년 정도 먼저 설립되었지만 자금력이나 회사 경영 등 모든 면에서 네덜란드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EIC 역시 네덜란드 회사와 마찬가지로 초기 자금 조달 방식은 일회성이었는데요. 무역선단이 한번 출항할 때마다 투자금을 받고 싣고 온 물건을 팔아 대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지만 배가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경우 배당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죠. 처음 출발한 4척의 무역선단은 수백 명을 태우고 인도로 향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 항해 도중 선원의 20%가 괴혈병과 사고로 죽는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겨우겨우 후추를 손에 넣었는데요. 하지만 영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출발할 때보다 절반에 가까운 선원을 잃었고 후추 가격까지 폭락해 큰 이익을 남기지 못했죠. EIC는 결국 투자자들에게는 현금 배당을 못하고 후추로 현물 배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후 EIC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고급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암본섬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은 이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이라 두 회사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였죠. 결국
1623년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영국 상인과 일본인 용병 등 20명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안본 사건이 발생했고, 그 결과 이알씨는 동남아의 고급 향신료 시장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인도로 향하게 됩니다.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3년 숨을 거두고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왕위 계승권자가 되는데요. 그는 잉글랜드로 건너와 제임스 1세로 스튜어트 왕조를 열게 되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연합하지만 각국의 의회와 군대는 독자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찰스 1세에 이르러 의회와의 갈등이 내란으로 번지고 17세기 중엽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혁명을 지휘해 승리로 이끈 공화정의 의회수장 크로멜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선포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 회사에게 크게 뒤처진 이알씨의 대역전의 기회를 가져다 준 계기였죠. 카리스마 넘치는 크로멜은 곧바로 국가 개조에 착수하는데요. 먼저 네덜란드 회사와의 무역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이알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해 주었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경영 모델을 모방해 주식회사로 전환시킵니다. 출자자는 주식 형태로 투자해 수익이 배분되었고 주식의 매매도 허용되었는데요. 회사의 수익이 높아지자 배당도 커지고 이알씨는 점점 대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네덜란드 회사처럼 대규모 함선을 비롯한 군대를 보유하게 되고 선전포고와 군사장의 권리까지 전면적으로 부여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약탈과 잔인한 학살로 악명 높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시작이었으며, 훗날 거대한 식민지 제국을 세워 대량의 금은보화를 쓸어모아 착취하는 영국 제국주의의 천병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자국의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화물들은 영국 상선으로 운반해야만 한다는 항해법을 발표하여 당시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네덜란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에 강력히 반발한 네덜란드와 1652년 영국 간의 최초의 무역전쟁으로 불리는 영란전쟁이 총 4차례에 걸쳐 발발합니다. 안본 사건에서 치욕스러운 패배를 느낀 영국은 해군력을 강력히 키워왔고 마침내 네덜란드의 패권에 도전했던 것인데요. 양국의 무역전쟁은 일진일퇴를 반복했지만 마지막 4차 전쟁에서 영국이 결정적으로 대승리를 거두면서 130여 년간의 긴 무역전쟁을 끝내고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18세기는 인도아시아 대륙에서도 유럽 국가들의 무역 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시기인데요. 특히 영국과 프랑스 세력이 인도를 둘러싸고 가장 치열한 대립을 보입니다. 당시 무굴 제국의 상황은 매우 혼란한 시기였죠. 중앙 지배력이 약화되고 각지의 토우들이 사실상 독립적 정치 체제를 형성해서 서로의 영토를 침략하기 위해 음모와 모략이 난무했는데요. 이 시기를 틈타 각 지역의 토우들은 유럽 국가들의 힘을 빌려 영토를 확장시키고 또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토우들을 역이용하기도 했죠. 이때 이알씨는 무굴 제국으로부터 운송이 편리한 교통 요충지인 벵골만의 콜카타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차지하고 무역기지로 삼았는데요. 인도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와 비단들이 이곳을 중간지로 영국 본토로 운송되었던 덕분에 커다란 부를 획득했죠. 하지만 그 반면에 인도인들의 삶은 형편없었는데요. 벵골만의 기근이 불어와 수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되면서 영국인에 대한 반발감이 커져가는 와중에 이알씨는 벵골만 콜카타를 아예 군사기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알씨 군사력이 확장되어지면서 이미 인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프랑스와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는데요. 결국 1757년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를 독점하기 위해 플라시에서 결전이 벌어집니다. 벵골 지역의 토우국과 손을 잡은 프랑스는 숫자적으로 압도적이었지만 어이없게도 영국 측에 매수된 벵골군 부하장수가 자진 후퇴하는 변수가 생기면서 참패를 당하게 되죠. 이알씨 세력 확대를 우려한 무굴 제국과 지방 토우국들이 반발해 공격했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하면서 인도에서는 이알씨에 대항할 세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데, 이 플라시 전투는 인도 대륙이 영국으로 넘어간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투이기도 했죠. 프랑스를 몰아내고 인도 주도권을 장악한 이알씨를 앞세운 영국이 인도를 간접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알씨는 무굴 제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벵골을 포함한 3개 지역에서 세금 징세권을 양도받은 것은 물론 행정사법권까지 갖게 되어
의회로부터 인도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무역으로 벌어들이던 이익보다 비교도 안 되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새 지역의 징세권을 얻어거둔 연간 세수로 한 해 회사 매출액이 나온 것은 미천없이 세금만 징수해도 돈이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군대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실을 알고 2만여 명의 병력을 최대 28만여 명까지 증가시켜 새 영토를 얻어 세금을 걷고 또 다른 영토를 늘려나가며 무역이라는 본업을 잊은 채 정복전쟁에 매진하게 됐죠. 힘들게 노동하지 않고도 약탈로 쉽게 수입을 챙겼는데 이후 100여 년 동안 잔인한 약탈자로 둔갑해 군대를 동원하고 인도 각지를 점령했고 저항하는 인도인들을 잔혹하게 진압했죠. 이때부터 인도에서의 지위를 둘러싸고 영국 정부와 이해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영국 정부가 본토보다 넓은 땅을 지배하는 ERC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 정치인들은 무역회사가 영토를 지배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신한 데 대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이에 대해 ERC 측은 영토가 무굴 제국의 현지 토우의 것이고 세금 징세로 수익만 얻기 때문에 회사가 관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기업과 정치가 부딪혔을 때는 입법권을 가진 쪽이 이기는 법. 18세기 후반 영국 의회는 동인도 회사를 규제하는 여러 법안을 제정해 ERC의 권력을 줄이고 영국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데요. 인도에 대한 영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은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편 영국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 ERC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사들은 권한이 약해졌어도 철저한 자본주의자들이었죠. 이전보다 수익률이 떨어지자 통치 비용을 마련한다며 값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50%에 달하는 과한 토지세를 징수하며 인도에서의 폭정은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이후 영국은 국민음료가 된 홍차와 같은 차 수입량 폭증으로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차 수입에 결제할 돈이 부족했죠. 이때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쌀 대신 양귀비를 심어 아편을 수확하게 되고 그 아편을 중국으로 싣고 가 비싼 가격에 팔아 이익을 챙겼는데요. 이로 인해 인도 주민들의 경작지를 아편 재배를 위해 논밭을 갈아엎어 강제로 플랜테이션을 하는 등 온갖 사악한 짓을 자행하였죠. 아편 수요는 증가했고 아편에 중독된 숫자도 어마어마해 청나라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데요. 밀수입한 중국인들을 체포하고 아편을 몰수해 영국 상인들을 추방시킵니다. 이후 영국은 1840년 아편 폐기 사건을 트집잡아 청나라와 아편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를 거두지만 인도는 물론이고 영국 본국에서도 부도덕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죠. 결국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가 가져다주는 수입보다 골칫거리가 점점 커지자 동인도 회사 규제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에 의해 영국 정부는 ERC의 주요 직위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게 되었고 회사를 감시 감독하게 되고 이후 영국 본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자본가들이 ERC의 무역 독점권 철폐를 요구함에 따라서 인도 무역의 독점권까지 박탈하게 됩니다. 위축된 ERC는 마지막 결정타를 맞게 되는데 회사가 고용하고 있던 세포이라 불리던 인도 용병들이 처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요. 바로 이 사건이 인도 독립의 시작을 알리는 세포이 항쟁이었습니다. 세포이들의 대반란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힘겹게 진압에는 성공하지만 회사의 명운은 이미 기울어집니다. 영국 정부는 반란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ERC가 더 이상 인도를 통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가 가진 인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빅토리아 여왕과 영국 정부에 넘기는 새로운 인도법을 통과시키게 되죠. 1877년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 여왕인 동시에 식민제국이 된 인도 제국의 황제로도 등극했는데요. ERC는 자신들이 세계 각 지역에 문명화를 주도한 사절단이라 끝까지 주장하며 회사 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세계 각지에서는 이미 새로운 개혁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노예 해방 등 민중들의 각성이 일어나는 인도주의적 개혁운동이었죠. 영국이 대영 제국을 건설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웠던 동인도 회사였지만 회사식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는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한계를 보이게 되면서 1858년 동인도 회사 ERC는 258년이라는 영욕의 시간을 뒤로하고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